오디오북 꿀비 소리 책방 최석규 단편 소설 소설이 곰치에게 줄 수 있는 것. 안녕하세요. 꿀비 소리 책방의 꿀비 소리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작품은 소설이 곰치에게 줄 수 있는 것이라는 최석규 작가님의 글입니다. 지난번에 달 뒤편에서의 조식이라는 책으로 최석규 작가님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 구독자님들께서 최석규 작가님의 다른 작품도 소개해달라고 하셔서 작가님께 부탁드렸더니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또 한 편을 들고 왔습니다. 최석규 작가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 소설이 곰치에게 줄 수 있는 것이라는 단편 소설집 중에 실린 첫 번째 타이틀 작품입니다. 작가님께서 이 작품을 타이틀로 정하신 이유가 책 뒷표지에 있는데요. 잠깐 낭독해 드릴게요. 무언가가 되길 갈망하는 아득한 순간은 느닷없이 오기도 한다. 직장 생활 5년 차, 신입도 고참도 아닌 어중간한 위치였을 때였다. 서울 모 박람회에서 우리 팀이 개발한 제품을 전시했다. 하지만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윗선의 질책이 쏟아졌고 그걸 오롯이 견뎌야 하는 이는 프로젝트 책임자인 나였다. 전시회 마지막 날이었다. 장비를 빼고 뒷정리까지 끝내니 자정 가까이 되었다. 서버와 모니터, 케이블과 홍보 팸플릿이 잔뜩 담긴 상자를 차에 싣고 홀로 회사로 향했다. 인적 끊긴 시골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렸다. 어느 총가 창문에 문득 불이 켜졌다. 누르스레한 불빛이었다. 빛은 세상 무엇보다도 따뜻해 보였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다른 무엇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난 지금도 월급쟁이 생활을 하고 있다. 여전히 애면글면하며 산다. 나아지는 것도 별로 없다. 달라진 것이라고는 늘 글을 끄적거린다는 것뿐이다. 무언가에 관한 꿈을 꾸면서 올해 예술 창작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첫 소설집을 만들었다. 그간 수상한 작품 중 선정한 7편과 한 편의 미공개 작품을 실었다. 시골 교차로에서 얻은 영감으로 쓴 소설이 곰치에게 줄 수 있는 것을 타이틀로 정했다. 네. 소설이 곰치에게 줄 수 있는 것에 나오는 주인공 곰치는 술장사, 여자장사, 하우스관리, 클럽 기도, 현재의 심부름센터까지 세상에 거친 일들을 하며 교도소에도 몇 번 다녀온 적이 있는 밑바닥 인생을 살아온 이제는 늙고 초라해진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 아무도 믿지 않았겠지만 이 거친 남자도 사실 한때는 문예반의 문학 소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곰치는 소설에 관심 있는 분, 합평, 독서 토론, 작법 공부하실 분 이라는 종이 쪽지를 발견하고 유심히 쳐다봅니다. 그리곤 고등학교 때 유일하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글짓기 부상으로 받은 책 양장본의 히라빈 조르바를 꺼내 읽기 시작하죠. 그리곤 곰치는 그 독서 모임을 나가기 시작합니다.
글을 읽고 글을 쓰고 문학에 젖어가는 곰치. 그의 퍽퍽한 인생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소설이 곰치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고등학교 시절 자신을 유일하게 인정해 주셨던 문예반 선생님의 질문. 넌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으냐? 그땐 대답하지 못했던 그 대답을 곰치는 이제서야 할 수 있게 됩니다. 곰치는 과연 어떤 세상에 살고 싶은 걸까요? 작가가 묻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세상에 살고 싶으신가요? 소설이 곰치에게 줄 수 있는 것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네, 오늘도 선한 댓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부터 오늘의 작품, 소설이 곰치에게 줄 수 있는 것, 소설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최석규 단편 소설, 소설이 곰치에게 줄 수 있는 것. 그가 다시 생각난 것은 두 사건의 기막힌 연쇄 반응 때문이었다. 물속에 강제로 밀어넣어도 기어코 수면 위로 떠오르고 마는 제주도 부석처럼 그의 얼굴이 생그럽게 생각났다. 첫 번째 마주침은 몇 년째 재개발 지역으로 묶인 산동네에 반쯤 부서진 어느 2층 건물 창고에서였다. 채무자는 무릎을 꿇은 채 눈치만 살폈다. 사장은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전라도 욕을 살벌하게 퍼부었다. 이번 달 말에 밀린 원고료 받으면 꼭 반드시 갚겠습니다. 남자가 벌벌 떨면서 말했다. 무명 작가인 남자의 목은 툭 치면 부러질 것처럼 비쩍 말랐다. 오 과장이 그의 가방을 열어보았다. 원고 뭉치와 책 한 권이 나왔다. 저기요, 원고는 더럽히시면 안 되는데. 남자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 과장은 종이 뭉치를 둘둘 말아 남자의 머리통을 내리쳤다. 사장이 곰치에게 눈짓했다. 곰치는 발목에 묶어놓은 칼집에서 나이프를 빼냈다. 남자의 코앞에서 현란하게 칼을 돌렸다. 나를 번뜩 세워 보였다. 남자는 본능적으로 옆에 있는 책을 집어들고 얼굴을 가렸다. 손바닥에서 손놀이개 새처럼 깡충거리던 잭나이프의 날이 책에 푹 박혔다. 겹쳐진 종이들의 얇은 떨림이 손잡이를 통해 5 손가락에 전해졌다. 곰치는 순간 숨이 턱 막혔다. 혀가 딱딱하게 굳어버려 딱 사흘 더 드립니다. 라는 익숙한 협박성 멘트도 하지 못했다. 남자가 방패 대용으로 사용하는 그 책의 제목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두 번째 사건은 그로부터 며칠 후였다. 이중 철문과 감시 카메라 세대를 지나야만 들어갈 수 있는 오락실에서였다. 그날도 곰치는 사무실에서 받은 일당을 바다 이야기와 리얼 경마 기계에 모두 쏟아부었다. 단골에게만 주는 보너스 칩을 만지작거리며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였다. 익숙한 얼굴이 다가와 아른 채 했다. 무찌었다. 10년 전쯤 되었을까.
시키시면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며 바짝 긴장해 있던 무찌는 그때만 해도 솜털 보송보송한 어린애였다. 지금은 몰라볼 정도로 뒤룩뒤룩 살이 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았다. 요즘 하는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었다. 낮에는 이곳을 포함해 몇 군데 영업장을 관리하고 있고 밤에는 대치동과 종로에 있는 룸사롱을 돌보느라 눈코뜰 사이 없이 바쁘다 했다. 많이 컸네, 묻지. 그 시절 곰치는 그에게 일본말로 채찍이라는 뜻의 무찌란 별명을 붙여주었다. 성질이 불같았기 때문이었다. 좋은 우리말 대신 왜는 말을 쓰요? 무찌는 이제 더는 그런 천박한 별명은 쓰지 않는다고 했다. S실업 총괄 영업이사라는 명함을 건넸다. 개슴칠에 눈을 뜨면서 말했다. 곰치 형님, 그 아직도 꽁짓돈 받아내는 일 한다고 들었는데 그거 을라들이나 하는 거 아니요? 혀차는 소리가 오락실 전자음보다 더 컸다. 아르바이트생이 가져다 준 봉투를 곰치 앞에 던졌다. 그 주어는 좀 사입었어. 동생들 쪽팔리게 하지 마시고. 곰치는 좁은 계단을 따라 뚜벅뚜벅 내려갔다. 층계가 한쪽으로 구부러져 보였다. 출입문 천장에 붙어있는 전등 주위로 뿌연 달무리 같은 것이 맺혔다. 계단 중간에 멈추어 섰다. 쓰레기 같은 과거뿐인 이들의 손때 묻은 벽을 주먹으로 세게 쳤다. 저 존만한 새끼가 이씨. 에이씨. 정신을 차린 곳은 어느 가로등 아래였다. 각질 같은 새벽 서리가 수염무성한 왼쪽 뺨에서 만져졌다. 막걸리 집에서 혼자 마시던 것은 기억났지만 언제까지 술을 마셨는지는 생각나지 않았다. 확실한 것은 하나뿐이다. 더러운 길바닥을 흐르는 냉랭한 새벽 공기와 오래된 책 냄새가 부자연스럽게 뒤섞인 헌책방 골목길에 밤새 쓰러져 있었다는 사실이다. 30년도 더 지났다. 고등학교 시절 그리 자주 드나들던 중고 책방도 이젠 어색하기만 하다. 셔터가 내려진 가게 앞 쌓아놓은 책더미가 보였다. 책들은 토사물처럼 널브러졌다. 맨 아래 삐죽이 튀어나온 책이 눈에 들어왔다. 귀퉁이를 잡고 꺼냈다. 1983년 출간된 책은 오래되어 겉표지가 누렇게 바랬고 비에 젖은 조악한 글자는 푸르게 번졌다. 물레를 잘 돌리기 위해 거치적거리는 왼손 새끼손가락을 도끼로 내리치는 거죠. 그게 바로 자유입니다, 주인님. 그 순간 안소니 퀸 말투를 흉내내던 젊은 그의 모습이 또렷이 떠올랐다. 어처구니 없게도 정말 그랬다. 멀리 골목 끝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다. 요즘은 누구도 꼭두 새벽부터 헌책방을 찾지 않는다. 그 사실을 저치도 알 것이다. 그런데도 그는 바지런했다. 가게 앞을 빗자루로 깨끗이 치운 후 셔터를 걷어올렸다. 안으로 들어갔다. 창문 너머 노란 불빛이
새초롬하게 켜졌다. 사장은 잠바 왼쪽 가슴에 붙어있는 금속 패널을 닳도록 닦아댔다. 인터내셔널 멀티솔루션이라는 회사명이 사무실 형광등 아래서 더욱 번들거렸다. 떼인 돈 대신 받아주는 것, 불륜 현장 잡으러 가는 것, 자식 폭행한 어린애 겁주러 가는 것 같은 일 따위에 왜 인터내셔널 멀티솔루션 같은 이름을 붙였는지 알 수 없었다. 그래도 과장이라는 직함이 박힌 하얀 명함을 가진다는 것과 매일같이 사무실로 출근할 수 있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었다. 팔보채 안주에 빼가를 마실 때마다 사장은 늘 같은 말을 했다. 젊은 시절 잠깐 방황했다 해도 남은 인생 보시한다는 심장으로 살면 되는 거야. 에이, 사실 우리 하는 일이 따지고 보면 다 사람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거잖아. 경찰에 신고해도 법에 호소해도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고 일종의 재능 기부지. 자선기관의 봉사활동 비슷하기도 하고 다만 활동 비조로 약간의 수수료를 받는 것뿐이야. 술장사, 구멍장사, 하우스 관리, 클럽 기도. 곰치는 세상에 거친 일이란 일은 모두 경험했다. 그러는 동안 교도소도 여러 번 들락거렸다. 한때 오야붕 한번 잡아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물불 가리지 않은 적도 있었지만 결국에 온 곳은 이곳이었다. 그나마 인간적으로 친했던 사장의 배려 덕이었다. 50을 넘긴 늑다리 3,6원달 곰치를 사장이 걷어주지 않았다면 지금쯤 알코올 중독자로 길바닥에서 개처럼 지내거나 다른 조직원의 갈침에 다져진 고기 덩어리가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곰치는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큰 놈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참 동안 아이들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 며칠 전 보낸 생일 선물을 잘 받았는지 물었다. 새로 전학 간 중학교 생활에 대해서도 들었다. 아이는 볼멘 대답만을 늘어놓았다. 학교에서 나눠준 가정조사표에 아버지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써넣었다가 엄마한테 무지하게 혼났다는 것이었다. 이혼한 마누라는 사별이라고 고쳐쓰고 앞으로는 아빠한테 전화 오면 받지 말라는 말도 했다. 당장 찾아가 머리채를 잡고 끌어내 흠씬 두들겨 패주고 싶었다. 오늘따라 속이 몹시 쓰렸다. 고시원 건물 게시판에 붙어있는 광고지를 들여다보았다. 무슨 모집 광고 같은데 어두워 잘 보이지 않았다. 쭉 찢어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방으로 들어와 형광등을 켰다. 불이 들어왔다가 나갔다를 반복하며 끄먹거렸다. 방 안은 중국제 사이키 조명이 돌아가는 시골 나이트클럽 같았다. 고시원 건물에 전원 배선이 낡아 교체 공사를 할 거라는 건물 사장의 말이 생각났다. 주머니에서 전단을 꺼내 읽었다. 소설에 관심 있는 분, 합평, 독서 토론, 작법 공부하실 분, 나이, 성별, 직업 제한 없음, 월 2회 오프라인 모임, 회비 땡땡땡. 동통이 왔다. 요즘 들어 왼쪽 눈이 더 쓰리고 묵직해졌다. 시야도 좁아져 늘 안개가 끼어있는 듯 했다. 손끝으로 눈 주위를 쿡쿡 눌렀다. 이번 의뢰받은 것만 마무리되면
아무래도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 남긴 소주를 마셨다. 오늘 가슴 따뜻한 분이 새로 오셨습니다. 무태 안경을 쓰고 뺨이 홀쭉한 남자가 곰치를 소개했다. 곰치는 어정쩡하게 일어나 두루 뭉수리로 인사했다. 다른 세상 사람과의 만남은 늘 어색했다. 카페 미팅룸에 모인 남녀의 시선이 곰치에게 오밀조밀 몰렸다. 모두 20, 30대의 젊은이였다. 안경 남자는 배우를 캐내려는 일본 순사처럼 이것저것 물었다. 선호 장르가 어떻게 되시나요? 에? 어느 쪽을 쓰시냐고요? 딱히 어느 쪽이라기보다는 그냥 옛날에 책 읽는 것을 좀 좋아했어요. 글도 조금 끄적거렸고, 대단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냥 예전에... 대학교 때요? 문창과 출신인가요? 고등학교 때 문예반이었어요. 안경 남자는 안면 근육을 일그러뜨리며 웃었다. 곰치가 소설 합평회 회장인 그에게 다른 준비 없이 그냥 참석해도 괜찮냐고 전화한 것은 지난 월요일이었다. 바람난 남편의 정액 담긴 콘돔을 증거 수집용 비닐에 담아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서였다. 웨이브진 짧은 머리를 한 여학생의 앳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신랄한 비평이 그녀가 쓴 단편 소설을 향해 쏟아졌다. 안경 남자는 깐깐한 목소리로 몰아붙였다. 캐릭터가 전형적이고 빈약해. 초반의 신선함도 뒤로 갈수록 힘이 딸리고. 무슨 잔혹한 살인자가 이렇게 갑자기 죄책감을 느껴? 화자의 내면 세계를 레고 블록처럼 막 끼워 맞춰? 꺼지지 않는 담뱃불, 부엌 찬장의 빈 소주병, 아들이 가져간 살인자의 수첩. 그런 메타포의 상징성이 도대체 뭐지? 게다가 부인의 시각에서 살인자 남편에 대한 내재적 관점을 어떻게 빠른 템포의 거시적 서사로 막 써내려갈 수 있어? 너 웹소설 쓰냐? 만화 시나리오도 이것보다는 낫겠다. 이건 그냥 덩어리다. 문장 덩어리.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 덩어리. 똥덩어리. 아무리 좋게 봐도 아니야. 몰입이 안 돼. 토대를 더 명확히, 견고하게 쌓았어야 한다고. 특히 제일 심각한 문제는 마지막 장, 보티첼리의 그림이 나오는 장면에서 왜 아들이 그렇게 유심히 그림 속 황색 옷을 입은 화가를 바라보는지 개연성이 흐리멍덩하다는 거야. 나름 큐브릭 감독의 영화 시계 태엽 오렌지 속에 나오는 맥도웰을 누벨 이마주한 것 같긴 하지만 그런 건 겉멋만 잔뜩 들어 보일 뿐 바람직하지 않아. 자, 봐봐. 눈은 외부로 노출된 심장인 동시에 뇌라고. 그림 속 인물이든지 실제 인물이든지 서로의 눈을 바라본다는 것. 그건 가장 순수하고 절박한 소통이자 타자에 대한 원초적 인식이야. 난 출발하지도 끝에 이르지도 않았다라고 혼잣말하는 황당한 장면. 이거 어찌 들레지의 리좀 개념을 어설프게 흉내낸 것 같지 않아? 총체적 난국이네. 한마디로 내 작품엔 울림이 없어. 이래서 어디 공모전 예선이라도 통과하겠어? 안경 남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곰치는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알 수 있는 것이라고는 생각했던 것과는 아주 다르다는 것뿐이었다. 독서를 듣기만 하던 여학생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전 선배처럼 그렇게 깊게 생각해보진 못했어요. 그냥 생각한 대로, 느낀 대로,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쓸 뿐이에요.
앞으로 더 많은 습작을 한다 해도 어쩌면 선배가 원하는 수준까진 가지 못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는 확실히 알아요. 사람을 꼼짝 못하게 손발 묶어놓고 마구 뺨을 때리는 것은 소설 속 살인자보다도 못하다는 걸요. 여학생은 애써 침착하려 했지만 이미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원고를 주섬주섬 가방 안에 집어넣었다. 뻘쭘한 분위기가 모두의 혀를 꽁꽁 묶어버렸다. 등단이 무슨 벼슬이냐? 곰치 옆에 있던 젊은 남자가 구시렁거렸다. 목소리가 하도 작아 곰치만 겨우 들을 수 있었다. 안경 남자는 혀를 끌끌 찼다. 나 학교 다닐 땐 선배들과 교수님한테 재떨이로 맞으면서 배웠어요. 절벽 끝에 벌거벗고 서서 눈물을 한 바퀴 쓰는 쏟은 후에야 비로소 글 쓸 준비가 된 겁니다. 아무래도 다음 토론 도서는 마루야마 겐지의 소설가의 각오나 조양성의 작가의 삶 같은 책으로 정해야겠어요. 사실 곰치는 여학생의 소설이 꽤 재미있었다. 특히 살인할 수밖에 없는 화자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 그 나이만이 느낄 수 있는 딱히 뭐라 꼬집어 말하기 어려운 오달지 능어리가 만져졌기 때문이다. 저 조그맣고 어린 여학생의 마음에 사는 그 옹이 정체가 궁금해졌다. 글을 쓴다는 것은 무엇일까? 김철수 선생이 물은 적이 있었다. 그때 문예반 학생들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삼각형을 가로로 자른 모양의 많은 줄이 연결된 이상하게 생긴 현악기를 손에 들고 모두에게 보여주었다. 글을 쓴다는 것은 이 산투리라는 악기를 연주하는 것과 같다. 산투리는 다루기 어려운 짐승같이 짐승은 자유가 있어야 해. 하지만 연주는 마음이 내킬 때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누군가 산투리를 잘 연주하지 못한다고 윽박지르면 그땐 모든 게 다 끝장이라고. 선생은 책상에 걸터 앉아 산투리 연주를 시작했다. 줄의 튕김, 음의 높낮이, 박자. 모두 듣기 끔찍할 정도였던 것으로 곰치는 기억한다. 문예반 담당 교사였던 김철수 선생은 국어 선생이자 소설가였다. 그는 선생답지 않게 거칠게 말했고 행동거지 또한 자유분방했다. 학교는 물론 학생들조차 그를 별난 사람이라 생각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선생님을 할 수 있냐고 대놓고 말하던 녀석도 있었다. 그럼 네가 선생질 하든가. 김철수 선생은 그때 그렇게 대답했다. 문예반에선 매달 말일이면 자신의 창작 작품을 제출해 함께 읽고 서로 느낀 점을 말했다. 선생은 작품을 모두 읽어본 후 곰치에게 내가 1등이다 라며 책과 부상을 주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히라빈 조르바와 선생이 즐겨 마셨던 갓볶은 커피 한 잔이었다. 그것은 곰치가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받은 상이었다. 곰치는 선생의 행방을 찾는데 많은 시간을 썼다. 누군가를 찾는 일도 회사 업무이긴 하지만 이름 석자만으로 사람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한국에서 가장 흔한 김이라는 성과 방방곡곡 수두룩한 철수라는 이름은 서울에만도 2만 명이 넘었다. 젊은 시절 그의 모습에 대한 기억도 쓸모없었다. 지금쯤 좋기 7수는 넘었을 것이다. 만일 지금 그를 보게 되면 알아볼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다. 안경 남자는 에스프레소 잔을 들고 단숨에 들이켠 후 곰치에게 물었다. 선생님께서도 이 소설에 대해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해주시지요. 고견이 듣고 싶네요. 저희도 좀 배우게. 화살이 갑자기 자기에게 오자 곰치는 화들짝 놀랐다. 글쎄요, 뭐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만. 이 모임 합평을 위한 겁니다. 말 그대로 여러 사람의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건강하고 창의적이며 긍정적인 사유를 위한 거죠. 더 나은 작품을 쓰기 위해서요. 하는 수 없었다. 잠깐 생각한 후에 입을 열었다. 전 재미있게 읽긴 했는데 약간 잘못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주인공이 주정뱅이를 칼로 찌르는 장면에서요. 그게 뭐죠? 그 과일 깎는 작은 칼로는 심장을 찌르는 것이 힘들 겁니다. 아주 힘을 세게 준다 해도 4, 5번 갈비뼈에 걸려 심장까지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차라리 횡격막 아래 배를 쑤시는 편이 좋죠. 거긴 장기를 보호하는 뼈가 없으니까요. 그래도 뚱뚱한 남자의 지방 덩어리 백가죽을 뚫고 들어가는 것은 여전히 엄청난 힘이 필요하겠죠. 찌른다고 곧 사망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복부 왼쪽은 소용없어요. 거긴 중요한 내장이 별로 없거든요. 반드시 20cm 이상 칼을 배꼽 위쪽에 담그고 좌우로 갈라야 간, 위장, 소장을 한 번에 찢어 놓을 수 있어요. 혹 장기가 다치지 않더라도 30분 내 과다출혈로 죽어요. 그리고 이 정도 상해치사면 못해도 10년형은 받아요. 여기서처럼 5년이 아니라. 모두 자신을 빤히 바라보기만 했다. 말로는 이해하기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테이블에 놓인 티스푼을 거꾸로 쥐었다. 안경 남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복부를 푹푹 찌르는 신용을 했다.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를 연속적으로 담가야 지대로죠. 이렇게 어깨를 붙잡고 도망 못 가게 하면 금상첨화고. 사람들의 얼굴이 냉동실 안에 오래 놔둬 핏물이 얼어붙은 눌린 고기처럼 변했다. 안경 남자는 어느새 저만치 떨어져 앉아 있었다. 거기서 똥 마려운 딸깍바리 같은 표정으로 애꿎은 책만 뒤적거렸다. 괜히 말을 꺼냈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학생과 눈이 마주쳤다. 종일 어미만 졸졸 따라다니는 핵강아지의 눈으로 곰치를 바라보았다. 곰치는 머리를 극적거리며 말을 돌렸다. 아무튼 전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쪽 다른 작품도 보고 싶군요. 여자는 가볍게 목 인사를 했다. 성함이 선이요. 좋은 이름이군요. 앞으로 유명 작가님 되시면 그땐 아는 척 좀 해줘요. 선이의 조그마한 입술에 짧은 웃음이 걸렸다.
곰치도 따라 웃었다. 하지만 둘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웃지 않았다.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나중에 물어보려던 것을 지금 꺼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김철수라는 작가를 아시는 분 계십니까? 선희가 되물었다. 중편소설 섬으로 등단하신 분 아닌가요? M 문예지에서? 예전엔 어느 고등학교 선생님이셨고. 아세요? 우리 학교 문창과 교수님이셨어요. 지금은 그만두셨지만. 혹시 연락처라도... 저도 몰라요. 학교 떠나신 후 뵌 적이 없어요. 근데 왜 그러시죠? 곰치는 대답하지 않았다. 모텔 주차장만 바라본 지 벌써 3시간이 지났다. 차 안에 갇혀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사장은 애꿎은 담배만 뻑뻑 피워댔다. 아이씨, 인연이 어쩐 일로 이리 안 온다냐? 그렇게 뻔질나게 오입질하러 오더만. 젠장. 그때 사진 찍었어야 했는데. 에이. 사장은 구시렁댔다. 하필 그때 카메라가 고장났다. 분명히 장비 담당 오 과장의 잘못이었다. 그 탓에 남자와 함께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을 찍지 못했다. 다른 계획도 다 틀어졌다. 이번 달 내로 의뢰인에게 원하는 증거를 가져다 주지 못하면 성공 사례비는 고사하고 계약금까지 뱉어내야 할 판이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언가를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장은 사탕을 빼앗긴 어린아이처럼 투덜댔다. 사발면이라도 먹고 와야겠다. 올 때 뭐 좀 사다 줘? 담배나 사다 주시오. 잘 지키고 있어. 커다란 주민 렌즈가 붙은 카메라를 곰치에게 안기고 사장은 차 밖으로 나갔다. 운전석에 몸을 깊숙이 담근 채 멍하니 앞을 바라보았다. 사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도 차 몇 대가 모텔 주차장으로 들어왔다. 직원이 가림막으로 주차된 차량 번호판을 가려주었다. 그런 모습은 언제 봐도 서글펐다. 욕정을 풀기 위해 몸부림치다가도 그 짓이 끝나면 울거나 술을 퍼마시거나 죽도록 싸워대는 불륜들로 모텔 골목은 붐볐다. 몰래 뒤를 밟고 사진을 찍는 일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들의 삶을 이해하게 된다. 그것은 꿈꿔온 사랑에 대한 절망일 수도 있고 뒤늦은 로맨스의 아득함일 수도 있다. 곰치가 살아온 세상은 늘 이랬다. 아픔의 이유를 생각하는 것도 부질없었다. 그러는 동안 심장은 밤껍질처럼 단단해졌다. 발목에 숨겨놓은 잭나이프로도 그것은 베어지지 않았다. 카메라를 보조석에 내려놓았다. 가방을 열어 히라빈 조르바를 꺼냈다. 집구석에 처박아 놓았던 상자 속에서 찾은 것이다. 오래전 출간된 번역본이라 낡고 종이질 또한 좋지 않았다. 그래도 양장본이라 튼튼하긴 했다. 곰치는 일거리가 없던 지난 주말 동안 책을 읽었다. 밖이 맑은지 흐린지 몇이나 되었는지 다 모르고 지나갔다. 읽는 동안에는 왼쪽 눈이 점점 침침해진다는 것도, 빚쟁이와 몸싸움 중에 다친 다리의 아픔도, 전 마누라에 대한 원한도 잊었다.
차문이 벌컥 열렸다. 사장이 다급히 들어오며 소리를 질렀다. 시발 뭐해? 이씨. 사장은 보조석에 내려놓은 카메라를 재빨리 집어들었다. 앞을 보니 바람난 부인과 정부가 택시에서 내리는 중이었다. 곰치는 책을 집어던지고 운전석 쪽 문을 벌컥 열었다. 그러다 실수로 핸들 가운데 부분을 팔꿈치로 눌렀다. 밤꽃 냄새 가득 찬 골목에 요란한 경적이 울려 퍼졌다. 여자와 정부는 소리나는 쪽을 돌아보았다. 곰치와 눈이 마주쳤다. 여자의 낯빛이 변했다. 눈치 빠른 그녀는 모든 것을 파악한 것 같았다. 여자는 모텔 정문을 빠져나와 왼쪽으로, 남자는 반대 방향 골목으로 재빨리 나갔다. 여자가 사라진 방향으로 쫓아갔다. 하지만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뒤따라온 사장이 가쁜 숨을 고르며 내뱉었다. 곰치너 이 새끼 뭐하고 있었어? 지난달 65세 생일상을 받은 사장은 한 손엔 무거운 카메라를 쥐고 다른 손으로는 전봇대를 잡고는 개처럼 헐떡거렸다. 저녁은 늘 가던 부대찌개 집이었다. 사장은 여태껏 분이 안 풀렸는지 밥 먹는 내내 잔소리를 해댔다. 이번 일에 우리 밥줄 달린 거 몰라? 어? 의뢰인이 성공 사례로 약속한 금액이면 우리 회사 석 달치 매출이다. 석 달치. 너 요즘 정신은 어디다 팔고 다니는 거냐? 어? 노인네 모양 썩은 동태 눈깔로 멍 때리고 있고. 이 책은 또 뭐야? 예? 언제부터 독서광이 되셨어? 양장본 히라빈 조르바로 곰치의 머리통을 후려 갈겼다. 사실 계속 곰치의 신경을 거스르는 것은 아침 걸은 시어머니 같은 사장의 꾸지람이 아니었다. 아까부터 식당을 돌아다니는 추레한 할아버지 때문이다. 주름이 한가득하고 수염이 얼굴에 반을 덮은 그는 틱장애가 있는지 한쪽 눈을 연신 찡긋거렸다. 김철수 선생도 좋기 전아이는 되었을 텐데 노인과 선생의 모습이 묘하게 겹쳤다. 노인은 테이블 사이를 돌아다녔다. 손에 든 검은 비닐봉지를 내보이며 손님들에게 말을 걸었다. 옆자리에서 시끄럽게 술을 마시던 기생 호라비처럼 생긴 젊은 남자가 그에게 뭐냐고 물었다. 할아버지가 대답했다. 강원도 옥수수입니다. 봉투에서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노란 옥수수를 꺼내 보였다. 얼마죠? 3개 5,000원. 비싸네. 이거 강원도 옥수수 맞아요? 강원도 찰옥수수 맞소. 아닌 것 같은데. 옆에 있던 다른 남자가 끼어들었다. 이 친구 고향이 강원도 홍천이에요. 집에서 옥수수 농사도 짓고 해서 할아버지보다도 옥수수에 관해 더 잘할걸. 기생 호라비는 손가락으로 옥수수를 쿡쿡 찌르며 말했다. 이거 물 건너온 것 같은데. 그리고 너무 비싸다. 남자는 1,000원을 깎고 2봉지를 샀다. 일행은 옥수수를 하나씩 꺼내 먹었다. 한마디씩 했다. 여기서 GMO 맛이 나네. 왜 이렇게 딱딱해? 이런 건 사는 게 아닌데 말이야. 곰치는 할아버지를 불렀다. 다 해서 얼마냐고 물었다. 모두 샀다.
옥수수를 식탁 접시 위에 전부 쏟았다. 노란 옥수수들이 아우성치며 쏟아졌다. 너무 많아 몇 개는 상에서 떨어져 남자들이 있는 곳으로 굴러갔다. 곰치는 옥수수 껍질을 벗기고 뜯어먹기 시작했다. 강원도 찰옥수수 맞구만. 옆자리 남자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눈길은 문신이 새겨진 우람한 팔뚝과 칼자국 난 뺨 사이를 오르내렸다. 가게 주인이 후다닥 달려와 떨어진 옥수수를 상 위로 살그머니 올려놓았다. 사장은 그러한 곰치의 행동을 오독하니 바라보기만 했다. 한심하다는 표정이 얼굴에 또렷했다. 남은 소주를 단숨에 비운 후 말했다. 며칠 좀 쉬어라, 곰치야. 일 생기면 다시 연락하마. 병원을 나서자마자 눈에 들어온 것은 푸른 하늘이었다. 한참 바라봤다. 늘 머리 꼭대기에 있었지만 어린 시절 옆집 누나의 치마 속처럼 이토록 강렬하게 보고 싶던 적은 없었다. 멀쩡했던 오른쪽 눈도 얼마 전부터 아파지기 시작했다. 의사는 왼쪽 눈 시신경이 많이 망가져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 했다. 이미 시야각도 좁아지고 주변도 흐릿했을 텐데 왜 이제 왔냐고 핀잔을 받았다. 곰치는 둔탁하게 변한 세상이 녹내장의 신호인 줄 몰랐다. 50이란 나이는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 너무 늦었을지도 모른다. 너도 금방 환갑 칠순되고 온종일 꾸벅꾸벅 졸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돼진다는 사장 말이 맞는 것 같다. 새로운 꿈을 꾸기에 남은 시간은 늘 모자랐다. 다른 세상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시점에는 특히나 그랬다. 방에서 나와 햇볕 잘 쬐는 벤치에 앉았다. 막걸리를 종이컵에 따라 마셨다. 시큼하면서도 달큼한 액체가 식도와 위장을 어루만져 주었다. 오징어 포를 길게 찢어 씹었다. 가지고 나온 신문을 펼쳤다. 광고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네, K출판사 판매부입니다. 이번에 출간한 책 때문에 전화드렸습니다. 어떤 책 말씀이신죠? 영국 정원. 아, 그 책은 지금 재고가 없어서 추가로 더 찍어야 해요. 그래서 금방 보내드릴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어디 서점이죠? 네? 눈이 흐려 보지 못한 하단의 작은 글씨를 그제야 발견했다. 전화번호는 대량 주문을 위한 직통 연락처였다. 그런 게 아니라 작가님에 관해 뭐 좀 물어볼 게 있어서요. 김철수 작가님이요? 예.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신 거죠? 그분 혹시 예전에 제2고등학교에서 국어 선생님 아니셨나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이 선생님께서 웃을 때 한쪽 눈을 찡그리는 버릇이 있지 않습니까? 술 마실 땐 젖잔을 반쯤 채워버리진 않던가요? 요즘도 늘 커피를 물처럼 마시나요? 산적처럼 덥수룩한 수염에 목소리가 아주 걸걸한 분, 그분 맞죠? 전화 속 여자는 말이 없었다. 곰치는 귓속 고막이 수화기에 닿도록
바짝 붙이고 대답을 기다렸다. 여자가 심드렁하게 답했다. 김철수 작가님, 여자분이세요. 선희는 곰치의 모든 질문에 성실히 대답해주는 유일한 학생이었다. 기본적인 언어의 조탁, 문장의 구성은 고사하고 철자와 띄어쓰기 실력조차 부족한 곰치로선 하나부터 10까지 물어보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었다. 답례로 몇 번 밥도 사주었다. 그녀는 호기심이 많고 수다스러웠다. 이번 달 합평을 끝내고 함께 전철을 타고 오는 길이었다. 그녀의 궁금증은 멈추지 않았다. 아저씨는 무슨 일 하세요? 뭐라고 대답할까 잠깐 고민했다. 좋은 답이 생각나지 않았다. 그냥 사장의 평소 생각을 말했다. 사람 도와주는 일. 일종의 재능 기부지. NGO 활동 같은 일인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다고 했다. 그래도 정규직이잖아요. 그렇다고 볼 순 있지. 좋겠다. 근데 아저씨는 왜 소설 쓰는 걸 배우려고 해요? 독서, 감상, 필사, 습작, 합평. 그딴 거 죽도록 해도 돈도 안 되는데. 그리고 요즘 누가 책을 봐요. AI, 5G, 빅데이터 시대에. 요즘 사람들은 읽고 생각하지 못해요. 그냥 보고 느낄 뿐이죠. 보세요. 전철 안에 책 읽는 사람이 있나? 죄다 핸드폰만 들여다보지. 그녀는 늑다리 양아치 이혼남이 왜 현실 세계에서 사라져가는 세계로 들어오려는지 그 이유를 묻고 있었다. 선희 씨는 왜 작가가 되려고 하는데? 전 딱히 작가 타이틀을 얻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냥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쓰지 않으면 앞으로 영원히 쓰지 못할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 과에 들어오면 처음엔 누구나 문단에 주목받고 100년이 가도 살아남는 그런 걸작을 남기겠다는 꿈을 꿔요. 몇 명은 정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추호의 의심도 안 해요. 이 길이 아니면 죽음을. 걔들은 거의 그렇게 믿고 살아요. 그런데요, 졸업하고 몇 해 지나면 대부분 입에 풀칠도 힘든 작가의 길이 아닌 다른 분야로 가요. 방송국, 광고회사, 연예기획사 등등으로. 돈 모이는 곳에 사람도 모이게 마련이니까요. 거기서 다들 말랑말랑한 광고 멘트나 손발 오그라드는 예능 쪽 대본이나 쓰고 있죠. 아니면 BL, 퓨전 사극, 로판 같은 함량 미달 글이나 끄적이던가. 우리끼리는 그런 걸 글파리, 감성파리, 디지털 활자벌레 됐다고 해요. 유명 문예지로 등단한 선배도 결혼하고 애 낳고 살다 보니 결국 마찬가지더라고요. 프리랜서 카피라이터도 하고 웹툰 시나리오 작업도 하고 다들 그렇게 분유값을 버는 거겠죠. 그 선배 예전 소설 보면 참 좋았는데 깊이도 있고 따뜻하고. 얼마 전 동문회에서 직접 본 건데요. 술에 취한 선배가 펑펑 울더라고요. 자기가 등단한 문예지가 폐간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요. 시네쿠아논이 사라졌다면서요. 응? 벨라스케스라는 화가가 그린 시녀들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가운데 어린 공주가 있고 주변에 시녀, 난쟁이,
개, 어린아이, 화가 같은 사람들도 함께 있는 작품이죠. 미술 전공자는 말할 것도 없고 웬만한 사람은 다 아는 꽤 유명한 그림이에요. 그 작품을 지독히 좋아하는 어느 전문가가 그림 속 요소들, 어둠의 무게감, 빛의 움직임, 인물들, 그들 간의 기묘한 구도와 형태를 하나씩 분리하고 분석했대요. 그림의 신비로운 매력의 실체를 밝혀내려고요. 하지만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었어요. 그 대신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각각이 모여 한 덩어리가 되면 설명 불가능한 어떤 세계가 캔버스 너머에 만들어진다. 화가는 그것을 가리켜 시네쿠아논이라고 했어요. 선희는 70 먹은 노인네가 100번은 끄집어냈을 법한 무용담 같은 이야기를 숨도 쉬지 않고 제재거렸다. 김철수 선생에 관한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실력 있고 재미있는 교수님이었다. 학교 측과 어떤 문제로 마찰이 생겨 그만두었다. 지금은 그에 관한 모든 소식이 끊겼다는 말을 들었다. 곰치는 메모지를 들고 더 안으로 들어갔다. 도서관은 미로 같았다. 좁은 통로 좌우로 책들이 빼곡한 책장 사이에 섰다. 선희가 적어준 책 목록을 다시 읽어보았다. 고전과 현대, 국내외 소설이 섞여 있고 어디서 들어봄직한 작가 이름도 보였다. 이 정도는 읽어야 다른 사람 비평을 이해하기 쉬울 거라 그녀가 말했다. 부담감은 있었지만 그래도 괜찮았다. 이곳에서 나는 종이 냄새가 좋았기 때문이다. 책꽂이에 붙어있는 도서 분류표를 어떻게 보는지 몰라 한참 헤매다 아르바이트 학생의 도움을 받았다. 세계 단편소설 모음집 앞에서 책을 뒤적이고 있는데 누군가 어깨를 쳤다. 곰치 오빠? 탁하고 높은 독특한 음색이었다. 곰치는 여자를 빤히 바라보았다. 희미한 옛 모습이 언뜻 번뜻 스쳤다. 젊은 날 술장사 뒷일을 봐주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가게의 얼굴 마담이었다. 이런 장소에서 마주치면 모른 체 하는 게 사리에 맞겠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녀가 먼저 아른 척을 했다. 치켜 올라간 눈꼬리와 부풀어 오른 볼이 낯설었다. 보톡스를 지나치게 맞아서인지 몹시 부자연스러웠다. 그녀는 하늘거리는 블라우스에 달라붙는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다. 좁은 통로에 서서 여자는 곰살갑게 소절댔다. 도서관에서 떠드는 것이 민망해 휴게실로 데리고 나갔다. 여자는 한동안 자기 사는 이야기를 했다. 결혼도 했고 지금은 조그만 카페를 한다고 했다. 허리를 다친 남편은 물리치료를 오래 받고 있지만 별 차도가 없다. 지난달부터는 자리에서 아예 일어나지도 못한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했다. 곰씨가 대여한 책을 가리키며 물었다. 이건 뭐야? 소설? 무슨 내용인데? 몰라. 아직 안 읽었어. 나 로맨스 소설 뎁다 좋아하는데. 그녀는 혓잘배기 소리를 내며 핸드백을 열었다. 명함을 꺼내 곰치에게 주었다. 카페 플로랑스라는 금색 글자 위로 연한 핑크빛 입술이 대각선으로 그려져 있었고 그 아래 전화번호가 보였다. 명함은 종이가 아니라 반투명한 얇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다. 힘을 주면 살짝 구부러졌다가
풀면 다시 팽팽하게 펴졌다. 그녀는 살풀이하듯 떠들다가 가게에 너무 오래 비워두면 안 된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자의 옷깃이 곰치의 허벅지를 스치고 지나갔다. 나중에 꼭 한번 들려, 오빠. 그녀가 지나간 바람길에 진한 향수가 따라갔다. 곰치는 저 여자와 잠자리를 가진 적이 있었는지 생각했다. 이상하게도 그녀에 관한 모든 기억은 안개 속 백길처럼 희미했다. 도서관을 나서자마자 메시지가 왔다. 선이었다. 대박! 김철수 교수님 찾은 것 같아요. 곰치는 가던 걸음을 멈추고 휴대전화를 보았다. 오후의 쨍한 햇빛 때문인지 눈 상태가 더 안 좋아진 것인지 화면 속 글자가 마구 흔들렸다. 더는 읽을 수가 없었다. 다시 건물로 들어왔다. 강릉에서 커피숍 하는 선배가 교수님을 가게에서 봤대요. 김 교수님 아니냐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했대요. 외모가 더 늙긴 했어도 분명히 맞는데 선배는 이상하다고 했어요. 지금도 종종 카페에 와 한 잔씩 마시고 간대요. 도플갱어? 다음 주 졸업생 모임에 선배가 온다니까 그때 자세히 물어볼게요. 국밥집에서 첫 술을 막 뜨려는 순간 사장한테 연락이 왔다. 저녁은 먹었냐? 먹는 중이요. 그동안 뭐하고 지냈어? 도서관 다녔소. 치라를 떨어라.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우리가 언제 제정신으로 살았소? 그년 행방 찾았다. 내일 나랑 같이 부산에 좀 가야겠다. 내일은 합평의 모임이 있는 날이다. 게다가 자신의 첫 소설 합평 일정이 잡힌 날이기도 했다. 일요일에 가면 안 돼요? 아니면 다른 사람 데리고 가시든가. 오 과장하고 송 대리는 지금 도곡동 사기꾼 잡으러 광주로 떴어. 토요일 오후에 연놈이 부산항에서 만나 일본 여행 가기로 약속했대. 이번이 절호의 찬스다. 응? 곰치는 한숨을 쉬었다. 내일 무슨 일인데 그래? 이유를 들은 사장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이런 등신아. 너 요즘 왜 그래? 어? 그 나이에 작가님이라도 되시게? 에? 공부한다고 그게 돼? 너 같은 무식쟁이가? 네 새끼 양육비 생활비 무슨 돈으로 보내줄 거야? 어? 글 쓰면 밥이 나와 돈이 생겨. 이 미련 고음 같은 놈아. 내 말 듣고 있어? 야, 곰치. 미안해요, 형님. 하지만 내겐 중요한 일이요. 그리고 앞으로 곰치라고 부르지 마시오. 내 이름은 석주요. 차석주. 불 꺼진 고시원으로 들어왔다. 전등 스위치를 켰다. 천장 형광등은 여전히 먹통이다. 오늘까지는 배선 수리가 끝날 것이라 했지만 건물 주인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너무 낡아 고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아예 처음부터 고칠 마음이 없었을지도 모르겠다. 탁상용 전기 스탠드를 꺼냈다. 전원을 연결하고 스위치를 눌렀다. 좁은 방 안에 노란 달이 떴다. 문방구에서 사온 편지지를 꺼냈다. 줄쳐진 흰 종이가 불빛에 반사돼 노르스름하게 보였다. 곰치는 연필을 손에 쥐었다. 김철수 선생님께 그간
별일 없으셨는지요? 제자 차석주입니다. 시작을 어떻게 할지, 무슨 말부터 드려야 할지 한참 고민하다 펜을 들었습니다. 손편지를 오랜만에 쓰니 손이 놀랐는지 글씨가 아주 엉망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선생님께서 저를 기억하실지 어떨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3년 동안 담임이셨던 적도, 저희 반 국어 과목을 가르치셨던 적도 없었으니까요. 35년 전 일주일에 한 번 문예반 특별활동 시간에 만났던 학생을 기억하는 거,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첫 시간에 제게 하신 질문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석주야, 넌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으냐? 학교의 유명한 사고뭉치, 문제 학생을 다루는 쉬운 방법, 매를 들거나 욕을 하거나 유령처럼 무시하는 대신 선생님은 제게 물으셨죠. 그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답을 찾은 것 같습니다. 저는 얼마 전부터 한 달에 2번 있는 소설 합평회에 나갑니다. 처음엔 고교 문예반 생각만 하고 참석했다가 호되게 당했습니다. 좋은 소설을 읽으면서 왜 그리 어렵게 말하고 죽자고 덤벼드는지 전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내일은 제 첫 작품에 대한 합평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랑할 만한 직업은 아닙니다만 제가 하는 일에 관한 짧은 일화입니다. 분명 잘 쓴 글은 아니겠지만 남들은 알 수 없지만 나는 잘 아는 이야기임에는 틀림없을 겁니다. 50대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문학처럼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이라면 더욱 그렇겠죠. 글을 읽고 쓰고 사유한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멋들어진 말로 설명할 능력은 제게 없습니다. 앞으로 공부를 더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선생님, 전 얼마 전에 신기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전에는 건물의 담이 안팎 경계를 구분짓고 도둑놈을 막기 위한 것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전혀 다른 세상이 있더군요. 보도블록 틈을 비집고 자라는 질경이, 부서진 벽을 따라 다투어 오르는 개망초, 손톱보다 작아 잘 보이지도 않는 쑥부쟁이. 이 녀석들은 옹기종기 모여 서로 얽히고 설켜 자라고 있었죠. 저는 그놈들에게 마음대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제 소설 속 인물들의 이름을요. 저는 앞으로 2개의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는 돈, 화장품, 정액, 술 냄새 가득한 곳이고, 다른 하나는 종이와 펜이 있는 세상입니다. 이것이
선생님의 오래전 물음에 대한 제 대답입니다. 어떻게 그 두 곳을 잘 오갈 수 있을지 그게 고민이긴 하지만요. 부디 몸 건강히 지내시길 바랍니다. 제자 자석주 올림. 추신, 선생님께서는 아직도 조르바처럼 춤추시는지, 산투리 연주 실력은 많이 느셨는지, 부블리나 같은 여자를 만났는지, 혹은 롤라 닮은 여자일 수도 있겠군요. 하찮은 돌멩이 하나도 생명을 얻게 하는 여자 젖가슴 같은 언덕은 발견하셨는지, 흥겹게 춤을 출 만한 해변은 찾으셨는지, 정말로 크레타 섬에는 가보셨는지, 전 참 궁금합니다. 석주는 편지지를 3번 접어 편지 봉투에 넣었다. 풀을 봉투 입구에 정성껏 발랐다. 끝을 접어 꾹꾹 손으로 눌렀다. 너무 세게 눌렀는지 풀 찌꺼기가 배어나왔다. 젠장. 석주는 국어 사전을 찾아가며 2시간 동안 정성스럽게 쓴 편지가 더러워질까봐 걱정됐다. 책상 서랍을 열어 휴지를 찾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양복 주머니를 뒤졌다. 딱딱한 것이 손에 잡혔다. 그것으로 삐져나온 풀을 깨끗이 닦아냈다. 입바람을 불어 풀기를 말렸다. 봉투를 책상 위에 놓고 그 위에 양장본 히라빈 조르바를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석주는 풀찌꺼기가 들러붙은 카페 플로랑스 플라스틱 명함을 구겨 방 구석으로 집어 던졌다. 최석규 단편 소설. 소설이 곰치에게 줄 수 있는 것. 오디오북 꿀비 소리 책방.